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1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국민이 주인이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녹록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제가 방송을 녹음하는 중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중에 김건희의 통화 녹음,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법원을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오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MBC 본사를 찾아가서 방송 금지하라는 항의를 하는 일정이 있었고 그 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던 시민들은 미리 MBC 앞에서 국민의힘 물러가라, MBC 지키겠다, 방송해야 한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사실 되게 진지하고 심각한 분위기였는데 제가 빵 터진 부분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는 불법 녹취고 편파 방송이다 막 하니까 옆에 있던 시민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큰 소리로 마이크에 들렸어요. 근데 그 영상을 딱 보면서 예전에 최순실이 나는 억울하다 막 외치니까 옆에 청소하시던 분이 이음병하네라고 했던 그 영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 관계자가 인터뷰를 막 하는 중에 우리 시민들이 뒤에서 판넬을 들고 있는데 그 판넬 내용이 뭐냐면 뭐 줄리는 누굽니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 국민들 멋있고 대단하고 참 뭔가 이렇게 정말 오늘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것을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예,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갈 길이 멀잖아요, 우리. 그죠?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그 길이 녹록하지 않은 것처럼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 3,000포인트로 가는 그 길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분위기, 이슈들 체크해 볼 거고, 뉴욕 증시 마감 현황도 살펴보면서 오늘은요,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미쓰리가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 별로 자주 안 해드리는데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해드리죠. 어떻게 해드리느냐? 3,000포인트는 예전에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3,200, 3,300 그리고 전문가들은 3,700을 외치는 그때 시장이 조정받는다고 다시 3,000 깨지겠어? 우리가 그렇게 방만하고 있을 때 그때는 3,000포인트가 지지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3,00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3,000포인트를 회복하려고 하다가 밀리고 회복하려고 하다 밀리고 하면서 그 3,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의 두께는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달러가요 1,200원 잠깐 갔다가 찍고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래 그럼 미쓰리가 1,200을 찍고 내려올 거라고 했으니까 대한민국은 달러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으니까 달러가 밀리면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왜 미쓰리 지금 달러가 미쓰리 네 말대로 1,200원을 찍고 지금 1,180원까지 내려왔는데 국내 증시 왜 이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릴게요. 그동안의 대한민국 증시는 달러 강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어졌고 그 영향으로 증시는 3,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증시는요, 달러의 영향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선진국이고 대한민국은 신흥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분위기를 앞에서 계속 해드렸죠. 미국은 워낙 쓸 카드가 많고 니네는 선진국이고 우리는 신흥국이야. 이 차이가
앞으로 대한민국 증시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월 14일 대한민국은 2022년 첫 번째 금통위를 열었고요. 금리는 0.2% 인상돼서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 1.25%가 됐습니다. 예, 제가 금리에 대해서도 좀 들을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금리보다 사실 좀 대한민국 금리 인상은 이미 예정돼 있었고요. 사실 대한민국은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었고요. 어쩌면 그동안 대한민국 증시가 그나마 덜 빠졌던 거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약간 방지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요지도 조금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볼게요. 제가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달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만간 또 계속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릴 거고요. 자, 우선 1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기록적인 물가 급등에도 선반영으로 인식이 돼서 3대 지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선반영 인식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죠. 이거는 선반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슈는요. 선반영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이슈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기록적인 물가에도 선반영했다며 하는 그 허접한 멘트를 정말 비웃듯이 나스닥이 2.5% 하락했고 그리고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날 핑계는 이거였어요. 기술주의 차익 실현 매물로 나스닥이 2.5% 하락했다. 그리고 다우지수와 S&P도 하락했답니다. 자, 그러면 기록적인 물가 급등 얼마나 기록적이길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0% 상승했다.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12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9.7%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잠재적인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 요인입니다. 그러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7.0% 전년 대비 상승했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9.7%니까 조금 시간이 더 지나가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돼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분간은 계속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보다 2만 3천 명 증가한 23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여전히 기준선이 30만 건이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 특히 목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스포트라이트 얘기해드리죠. 여러분 시장에는 비슷한 호재와 악재가 있고 그들이 어디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들 불나방은 막 뛰어든다.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언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되냐면 어떤 악재가 딱 터졌을 때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된 직후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증시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초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폭이 엄청나면서 이 이슈가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조금 영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실 조금도 아니고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연준 의원들은 올해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설레발치는 투자은행의 CEO라든가 전문가들이 3번이 아니라 4번이라고 외치면서 증시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작년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22년도에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FED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보다는 매파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이 기사를 아마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처음 듣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오늘 처음 들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뭐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동안 몰랐다고 뭐 그렇게 인생에 큰 문제 없습니다. 올해는요. 금리를 결정하는 FED 위원들의 스타일을 보면 비둘기보다는 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매 스타일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어떤 성향이고 누가 어떤 성향이고 저는 그게 오늘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연준에 관련된 그 어떤 사람의 인터뷰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 FOMC가 이제 딱 열흘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들은 주둥이에 자물쇠를 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 며칠 동안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뉴욕 증시는 기록적인 물가 급등에도 이 이슈가 선반영돼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그리고 나스닥이 금요일에 하락했고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관여하는 이슈는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거고 이 금리 인상에 관련된 연준 의원들의 인터뷰가 시장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했는데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걸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우선 12일, 1월 12일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동시 패션으로 대차 대조표도 축소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긴축 신호죠. 3월 달에 당장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증시는 스트레스 받는데 3월 달에 금리 인상과 동시에 대차 대조표 축소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청문회에 나와서 대차 대조표 축소는 연말경에 할 거다, 할 예정이다,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개무시하는 걸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스타일을 보면 이 사람이 매파 성향입니다. 매파 성향인데 올해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올해 1월 25일 날 26일 날 회의에 들어가서 자, 금리 인상 합시다. 그러고 아마 표를 던지겠죠. 그 표를 던지는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스타일은 매파 성향이고 매파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돼. 빨리 돈줄 줘야 돼. 금리 인상 갖고 되겠어? 대차 대조표도 축소해야 돼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뭐 4번에 해야 되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성향 때문인 거죠. 그런데 성향은 4번의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매파적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표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12일 날 이런 인터뷰를 하죠. 올해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매파 성향이고요. 이 사람도 올해 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3월에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중에 벌써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와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2명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겠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그럼 투표권을 던지겠죠.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70%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일 날 발언한 연준 의원들의 스타일과 내용들을 보면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브레이너즈 연준 부의장 지명자가 금리 인상 3월 달에 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 이 사람은요, 이 브레이너즈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대표적인 비둘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보면 그 연준 부의장이, 그러니까 부의장 지명자죠. 이 사람이 인준 청문회에서 한 얘기를 보면 팬데믹에서 경제를 돕기 위해서 연준의 지지, 그러니까 연준의 조치, 그러니까 연준의 조치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브레이너즈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비둘기 성향이기 때문에 4번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은 어떤 금리 인상의 횟수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3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굳이 딱 3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일 날 발언한 연준 의원들 중에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는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 성향을 갖고 있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이 사람은 원래 올해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인데요.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투표권을 갖게 됐었는데 이 사람이 부적절한 개인 투자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사퇴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임을 하면서 올해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대신에 투표권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중도 성향이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올해 3월부터 3번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 4번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이 사람은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 올해 3번의 금리 인상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있고 스포트라이트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그리고 뉴욕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기사 내용을 작성하는 특파원들, 그 사람들이 정말 경제를 알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는 약간 각도를 맞춰서 그 각도에 맞춰서 기사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뉴스를 보면 투자자들이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젠 3번도 아니고요. 마치 4번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2022년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나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처럼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이 투표권까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매파 성향의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건 팩트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상황이 아닌데 막 똥꼬집 부리면서 난 죽어도 금리 인상할 거야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매파 성향과 비둘기 성향을 구분하는 건 이런 거예요. 비둘기 성향은 금리 동결합시다. 매파는 무슨 개소리야. 인상해야지. 비둘기는 금리 인상 한 3번 합시다. 매파는 뭔 헛소리야. 4번 해야지.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마치 금리 인상 4번이 인정된 것처럼 가시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연준 의원들이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4번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좀 무리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3번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에 4번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하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고 이제 가속화되고 그러면 증시는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의 효과와 이런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굳이 4번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올해 금리 인상 3번 할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금리 인상을 첫 번째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이 막 실패하고 갑자기 또 2월 달에 막 중국의 경제 성장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와서 뉴욕 증시가 더 하락하고 그러면 맵하고 나발이고 매파 할아버지가 와도 금리 인상 카드를 내놓는 게 쉽진 않습니다. 3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지만 2월 달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면 미국이 이럴 수 있어요. 니네 중국이 망하건 말건 우리 미국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지네들 잘난 맛에 금리 인상 하라고 하세요. 그럼 뉴욕 증시는 아무리 쓸 카드가 많아도 버틸 수 있을까요? 뉴욕 증시가 이렇게 막 하락하면 견딜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 3번 한다, 4번 한다, 이 횟수에 너무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의 스트레스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 이게 더 중요하죠. 왜 달러가 1200원 아래면 우리나라 증시가 외국인들이 매수해줘서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좋지?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국내 증시는요, 달러 강세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더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팩트 체크는 대한민국이 신흥국이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뭐 선진국 대열에 있다고 하지만 증시는요, 아직 우리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뱀의 대가리예요. 용의 꼬리를 가느냐 마느냐 이건데, 그리고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 있거든요. 중국은 신흥국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그동안은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이 계속 고공행진했어도 우리는 버벅거렸지만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는 버벅거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전문가들 혹은 기자들이 뭐 기술주의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 선반영됐다. 다 개소리입니다. 금리 인상이란 이슈는요. 선반영이라는 게 없어요. 당일은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3월 달에 연준이 정말 금리 인상 할까 안 할까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딱 했어요. 근데 증시가 올라. 그러면 언론에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금리 인상은 증시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뉴욕 증시가 뭐 나스닥이 1% 올랐을 때 기사 내용은 급등했다라고 하지만 미쓰리는 반등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한민국 3,000포인트 굉장한 저항선이라서 쉽게 못 뚫을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들으시면 별로 믿고 싶지 않은 얘기죠. 이제는 더 이상 미쓰리가 그렇다고 막 비관론자도 아닌데 저런 얘기하면 굉장히 겁은 나지만 사실 믿고 싶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3,000포인트 뚫는 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증시는 안 좋냐? 전반적인 시황은 안 좋지만 종목들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올라갔다가 갑자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 안 좋으면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세력도 시황은 봅니다. 시황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없어요. 그런데 세력들은 시황을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말 확 뜨거웠던
그런 순간이 딱 지나가면 걔네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갈 놈은 가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 9.11 테러 때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 같지만 올라갔던 종목도 있다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 어떤 투자 원칙을 갖고 계셔야 되는지가 명백히 나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신용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윳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상에 여윳돈이 있을까요? 저는 여윳돈으로 투자하세요라고 저도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윳돈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윳돈이라기보다 그냥 기다릴 수 있는 돈, 예,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FOMC에 대한 어떤 FOMC 연준 의원들의 스타일과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증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미 여러분들은요 팔타임을 놓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파실 타이밍이 있으셨을 텐데 아니야 이제 내가 매수가로 왔고 이제 조금 수익 났으니까 이 분위기가 더 갈 것 같으니까 좀만 더 버텨보자라고 못 파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원망하지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벌어진 상황이면 이 상황을 잘 이제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행 상황 속에서 미쓰리가 제가 부족하지만 갖고 있는 걸로 많은 도움을 쥐오줌만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